지난 시간 북한의 도발 속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해온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문근식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탄도미사일에 관련돼서는 거리 제한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게 얼마 전에 거리 제한이 조금 풀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순항미사일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던 게 순항미사일은 거리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지침에서 사거리 300km 이하의 순항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제한하지 않고 탄두 중량 500km 이하의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제한적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지대지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제식 명칭으로 현무3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미사일을 한국은 2006년 10월 사거리 500km의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사거리 1000km의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 3월과 5월에 사거리 1000km급의 순항미사일의 2차, 3차 시험 비행이 실시가 됐죠. 2007년 10월 이전에 이 1000km급 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는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의 탐색 개발을 실시해서 2009년 말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 네 번째 변형인 사거리 3000km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무3는 총 4가지 변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거리 500km짜리를 현무3A, 사거리 1000km가 3B, 1500이 3C 개발 중인 것은 아직 제식 명칭이 부여는 안 되는데 전문가들은 현무3D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항미사일들은 사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무제한적으로 사거리를 늘려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아음속으로 비행을 하죠. 그래서 걸리면은 격추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 현무3 A, B, C 이게 정확도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알려져 있는 현무3 계열 순항미사일의 정확도는 현무3C 같은 경우는 CEP,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형 공상 오차가 2m 이내고요. 현무3A하고 B는 CEP 3m 이내입니다. 근데 요거는 공표되어 있는 재원이고요. 실제로 타격하는 영상을 보면요. 15cm짜리 표적을 맞춰요. 15cm? 네. 원하면 사람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타격하는 실발사 장면의 시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전차 표식 두 개가 맞닿아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15cm보다 작은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현무에게서 피해 가려면 건물에 창문도 뚫으면 안 돼요. 창문 사이로 그냥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목표 타겟을 다 맞춰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지역 매칭 기술입니다. 이게 순항미사일이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이 지역 매칭 기술이 뭐냐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소는 우리 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미사일이 날아가서 맞출 장소는 상대방의 땅이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비행 경로의 지형 정보를 미사일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형 정보를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서 저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 고도 아래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 사이트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상 기반 레이더 사이트만 운영하거든요. 한국을 비롯해서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그럼요. 즉, 이 산꼭대기에 대부분 레이더들이 위치를 하잖아요. 산꼭대기 밑으로 지면 몇 미터 또는 10m 이하 이런 고도로 이렇게 날아가면 레이더가 볼 수가 없죠. 레이더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위험성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을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현무3 계열의 순항미사일들이 고기동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텔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 전까지는 이 차량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한반도는 산악 지역과 도시가 밀집해 있는 네. 곳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쏘기 전에는 어디서 솟구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현무3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군이 또 만든 해성이라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네. 함대지 또는 잠대지로 쏘거든요. 이 순항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해군의 함정이 어디로 이동할 줄 알고 우리 잠수함이 어디서 이게 솟구쳐 오를 줄 알고 모르는 거죠. 그런 고기독성, 은밀성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곧 잠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자랑스러운 또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원일 제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손원일급 잠수함 여기에 현무3가 실렸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그 수평 발사관, 어리 발사관에서 쏴요. 그 잠대지 미사일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미사일 209 저 타던 배는 어리, 기뢰, 그다음에 서브와풍이라는 잠대함 미사일까지 있었는데 214급 잠수함은 어리, 기뢰, 잠대함 플러스 잠대지 지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현무 그게 시리즈인데 해성 3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틀리고 그다음에 이 대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향상된 공격 능력이. 그다음에 이제 AIP라는 거는 이 2차 대전까지 쓰던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기동을 오래 못해요. 배터리 네. 용량이 작아서.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올라와서 또 충전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때 이제 들킨단 말이죠. 근데 아주 저속으로 한 시속 11km 이하에서 천천히 예를 들어 가지고 마양도 앞에 가서 숨어서 작전해라 이런 때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일반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책 잠수함이 아닌 거는 그거 부족하잖아요. 일주일이면 뭐 폭리 떨어지고 막 공격할 때는 더 오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한 게 이제 2차전 끝나고 나서 개발된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네네. 핵추인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정치적이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돼. 비싸. 기술적으로 고난도야. 그다음에 우라늄이 들어가. 근데 그걸 갖지 못하는 중소 해군국에서 그러면은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AIP, 공기 불요 추진 체계예요. 공기가 물 필요 위에 없게. 올라와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엔진 돌리려면 엔진 안 돌리고 물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잠수함. 그거를 AIP 탑재 잠수함 그래요. 스웨덴에서 개발했고 이 프랑스에서 개발했고 독일에서 개발했는데 독일 거가 제일 성능이 열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 거를 채택을 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충전을 위해서 수면 가까이 다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죠. 하루에 두세 그럴 번씩 필요가 올라와야 없는 되는데 은밀한 작전 아주 저속에서 이런 거 할 때는 3주 정도 안 올라가고 충전 안 하고 견딜 수 있어요. 이제 1200톤급과 1800톤급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순항 미사일이 달렸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순항 미사일이 달리면 어떠한 또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AIP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AIP 기능이 탑재된 손원일급 이상의 잠수함들은 잠항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수중 작전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시에 적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상대로 뭔가 고강도의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결정을 할 때 이 순항 미사일의 지난 시간에 고정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정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5cm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요인 암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억제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사거리가 또 꽤 되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우리가 선제 타격용으로 쏴서 북한의 텔들이 전개되어 있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할 수도 있는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 보유국이 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들의 탄두를 핵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SLCM으로서 이제 기능을 지금도 SLCM이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SLCM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꽤 강력한 제2격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0톤짜리하고 1800톤짜리하고 차이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순항 미사일을 실느냐 잠대지. 근데
잠대치를 실음으로써 해군의 수중 위협이 좀 더 강해진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작전을 할 때 육군들은 주로 전쟁 초기에 공군하고 해군에서 막 이라크전 하듯이 먼저 가서 타격을 때려 부수고 그다음에 육군이 전진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잠수함에서는 어뢰, 기뢰, 이 잠대함 이렇게만 공격했기 때문에 해군은 특히 기여하는 게 없다 하고 볼멘 소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육군에서. 왜냐면 뭐 공군은 막 때려주는데 한국 해군은 별로 안 때려주잖아. 그래서 개발한 게 수상함에서는 함대지란 말이에요. 수상함에서도 평양 주석권을 공격할 수 있고 네. 잠수함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데 수상함보다 잠수함이 훨씬 은밀하잖아요. 잠수함은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죠. 내가 먼저 주석공을 때려줄게. 그럼 육군들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합동작전 능력이 굉장히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로켓이 추진체로 불을 푹 뿜어내면서 하늘을 네. 쫙 솟구쳐 오르잖아요. 네, 현무술에도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잠수함이 물 속에서 그렇죠. 얘를 쏘면 네, 보통은 어뢰가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 물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얘는 어떻게 물 속에서 날아가요? 잠대함은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해서 미사일로 네. 지상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수평발사관 쏘는 거는 거기 캡슐을 안에 집어넣어요. 네. 미사일을. 그래 캡슐 안에는 미사일하고 캡슐 사이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밖으로 밀어내면 부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요. 수면까지. 수면까지 올라가면 그 노즈 캡이라고 해요. 이 코, 미사일 코에 딱 그게 수면에 딱 닿자마자 그것이 딱 작동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부스팅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를 들면. 쫙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평발사관에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수직발사관 같은 경우는 서 있잖아요. 서 있고 그거는 같은 경우는 뭐 콜드런칭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콜드런칭 그거는 옛날 처음에 초창 개발할 때는 막 배에서 쏘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물속에 쏘면은 이게 막 불나고 그런단 말이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해요. 요즘에는 아주 고압기스로 물속에서 잠수함이 원래 미사일 쏘려면은 수중 뭐 100m에 쏠 수 없어요. 그건 무시간 짓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서 GPS 위치를 다 받아야 돼요. 정보를 자기 어디다 쏠 거냐 다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만경 올려서 다 받아요. 받고 나갈 때까지 나가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잠수함 전망경 조금 올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쏴 그러면은 한 12, 우리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15m 정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전망에 올리고 미국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20m 정도가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쏴 그러면은 고압기스로 팍 밀어내요. 밀어는 그것이 엄청난 스피드로 물 밑에 올라오면서 수면에 탁 닿으면서 이게 그때부터 한 10m 정도가 그 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SLBM은 부스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 추진. 설명을 듣고 이제 영상을 그렇죠.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물속에서 쏘는 거는 캡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45도 각도 정도 이렇게 수면으로 가다가 노즈 캡이 물 밖으로 조금 팡 하고 튀어오르는 순간에 캡이 터져요. 그러면서 안에 있던 미사일의 부스트가 점화가 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임팩 가가지고 처음으로 쐈어요. 그거를 잠대함 미사일을. 네. 그래가지고 잠만경으로 딱 확인하면서 쐈는데 발사하고 나서 날아가는 거를 카메라로 찍었죠. 네. 7월 8일, 2002년 7월 8일. 이 사진기에 그 날짜가 찍히잖아요. 날짜 거꾸로 돼 있어요. 날짜가. 왜냐면은 사진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 그게 굉장히 비싼 이 사진이었어요. 와, 잠수함 역사의 산 증인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200톤급, 1800톤급 얘기를 해봤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3000톤급이 또 궁금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을까요? 호텔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진화는 끝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방산 시장이 인기가 좋은데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 18척을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는데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면서 우리가 계속 연구했죠.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기술 베이스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8년도에 과감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국산화 76% 달성한 우리 3,000톤급 만들었어요. 3,000톤급하고 그러면 독일의 1,800톤짜리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단 크기가 커요. 호텔. 이 여관에서 이제 호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요즘에는 뭐 3,000톤급에는 여군도 2명 내지 3명 이렇게 배치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완전히 그 전투체계 소나체계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 손으로. 제일 비싼 거거든, 그게. 그다음에 SLBM 6발을 실었어요. 6발. 지금 수출용 원자 10발까지 늘릴 거야, 아마. 6발 내지 10발. 근데 지금 세 척 만드는 건 SLBM 6발이고 다음 세 척 만드는 건 10발을 실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차이예요. SLBM이 있는 잠수함이 별로 없어요. 디젤 잠수함. SLBM은 거의 핵심 잠수함 싣고 다닌다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실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너희들은 뭐 핵탄두 안 실었는데 무슨 SLBM이야. 뭐 비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팔 수 없는 찐빵에다 놀려댔잖아요. 근데 우리는 능력은 갖겠다. 그러나 뭐 핵무기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만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우리는 뭐 하시라도 여차하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SLBM 6발을 실었는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8척이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소음이 작아요. 잠수함은 소음이 작아야 돼. 잘 안 잡히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요. 우리 배가. 그래서 독일에서 좀 샘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솜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소음을 통제하려면은 우리 잠수함에서 소리 나는 거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밖에서 이 음파를 우리 잡으려고 음파를 차단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음양 무반향 타일이라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개발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76%의 국산화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처음 만드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수출로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국방은 기본이고, 이런 배는 사실 북한의 그 김근옥함 뭐 재래식에다 막 SLBM 싣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는 핵탄두만 안 실어서 그렇지 정책이 결정돼서 안 실어서 그렇지 작전 면에서는 월등하다. 그다음에 잠수함은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해야 되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000톤급도 네. 배치 1과 배치 2로 구분되거든요. 배치 1은 납축 전지예요. 그러니까 AIP 시스템이라는 거는 공기가 없이 이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걸로 납축 전지를 충전하는 것과 우리 핸드폰 요즘에 쓰는 거 배터리 리튬 이온이잖아요. 네. 요즘 핸드폰이 훨씬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크기도 더 작고 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배터리가. 그러니까 배치 2가 배치 1보다 더 수중 작전 기한이 더 긴 거죠. 정숙성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주기를 보면 5개년 주기로 얘네들이 개발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저 무기가 북한군의 지금 전력화된 무기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그간에 이 심포급 잠수함이나 해상 바지선이나 호수나 이런 데에서 주로 SLBM을 사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심포급 또는 고래급이라고 불리는 잠수함이 어떤 SLBM을 사격하기 위한 전문화된 SSB라고 하는데 그런 잠수함을 SSB라고 볼 수가 없어요. 테스트용 함선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력 시위하겠다고 소형 SLBM을 쐈던 824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함이 소형 SLBM 쏘고 나서 긴급 부상했어요. 발사관이 열린 채로 물 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북한의 SLBM 전력들은 완성화됐다, 전력화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저 소형 SLBM이 저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북한의 KN-23 이스칸데르형 탄도탄을 축약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현무 4-4 SLBM을 전력화했잖아요. 네. 현무 4-4는 현무2B를 개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스칸데르 계열의 지상 탄도탄을 개량해서 쟤네도 SLBM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최근에 진수된 841 영웅 김군옥함이라는 잠수함이 있어요. 굉장히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 잠수함은 아직 SLBM 사격에 동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잠수함이 바다에 나와서 SLBM을 쏘면 한 발 이상 쏘면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저 보여지는 공개 사진들을 분석해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선체에 보면 뭐 울어 있죠. 네. 새로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잠수함의 함체를 만들 때는 고장력 강판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5개 국가도 채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근데 북한은 저걸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해체해가지고 그 선체를 이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로미오급 잠수함, 우한급이라고도 하는 그 잠수함의 선체 연령이 네. 도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잠수함이라는 배는 수상함이랑 또 달라서 네.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물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압을 받는단 말이죠. 저 강판이 찌그러질 수밖에 네. 없어요.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로미오급을 갖다가 강판을 이어붙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설치 개념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로 쉐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 윗부분에 있는 걸. 쉐일을 늘려서 강제로 SLBM을 꽂아놨단 말이죠. 그것도 크기가 다른 거를. 뒤에는 큰 거 4발, 앞에는 작은 거 6발을 꽂아놨어요. 그러면 저 3,000톤급도 채 안 돼 보이는 저 작은 잠수함이 네. 10발이나 되는 저 SLBM을 쏘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압축 공기와 발사할 때 얼마나 많은 수중 충격을 받겠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가분수처럼 보여요. 네.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균형이거든요. 네. 발사할 때 균형이 안 맞으면은 밸런스 탱크 깨지는 순간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 잠수함은 한 발 이상 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문 교수님께서 아까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수상으로 가깝게 부상해야 될 거예요. 거의 10m 가까이. 그러면 항공에 떠 있는 항공기는 육안으로 관측이 돼요. 네. 그러면 저 잠수함은 야간에밖에 쏠 수가 없는 거죠. 즉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으로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제2격 자산으로는 쓸모가 없는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거죠. 이 잠수함은 이제 우리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물고기 집이 되는 거죠. 저기서 보고가 알도 낳고. (1990년대) 후반 국군은 사정거리 제한에서 자유로운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후 사정거리 1,500km의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현무 3C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국산 손원일급 잠수함에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전략 해군으로 발전한다. 한편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고도화하기 위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인다. 근데 잠수함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수함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럼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대잠작전이 제일 해군 작전 중에 어려워요. 대잠수함 작전. 왜냐하면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음파는 정직하지 않아요. 뭐 굴절, 뭐 산란, 그다음에 해수, 뭐 염도, 밀도 이런 거에서 음파가 막 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파는 딱 보내는 직방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내는데 못 잡아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잠수함은 대잠작전이 제일 어려운데 잠수함 대잠작전 2개가 있어요. 2개. 공세적 대잠작전 하느냐, 그냥 방어적으로 이 대잠작전 하느냐 하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공세적 대잠작전이에요. 그거는 적 항구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앞에서 입구를 딱 못 막고 나오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수로에서 잠수함 격침시켜버리면은 수로가 막혀버리잖아요. 이 공세적 대잠작전. 이게 전쟁 때 하는 거예요. 전쟁 때. 평상시는 할 수 없고. 네. 그러나 평상시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작전을 나가야지 핵무기를 싣고 그럼 겁나잖아요. 육지에 있는 핵무기는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항공기로, 레이더로, 그다음에 인공위성으로.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이나 러시아 잠수함, 그다음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는 서로 나눠가지고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요. 이 시간에도 하고 있다고. 왜냐?
핵무기를 싣고 나갔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항구에서 나온 잠수함, 평상시에 그런 잠수함은 따라다니면서 이 추적 감시해요. 그다음에 잠수함은 평상시 임무는 염탕뿐이에요. 네. 마양도 뭐 차오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왜냐하면 전쟁 시에는 또 먼저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문, 소리 나는 거 어떻게 나는 게 저기 빨리 알아차려야 되니까 전쟁 시에. 그런 걸 하려면은 연안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잠수함은 국제법상으로 연안 영해, 그러니까 12해일이 23km 이내에 들어오면 상대한테 얘기하고 부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보를 하나도 입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잠작전은 공세적 대잠작전 할 때는 맞다 그 말이. 잠수함은 잠수함. 그래서 추적 감시하든지 항구에 못 나오게 하든지.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단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우리가 출항할 때부터 감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때 그냥 막 사막에 바늘 찾기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잠수함이 막는 데는 잠수함이 최고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15년에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됐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잠수함은 통상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체계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도 그런 가성비가 뛰어난 잠수함 만들자 해가지고 아마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 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 같이 이 한 30년 만에 20척이 된 나라는 없어요, 거의. 그만큼 왜냐 잠수함 운용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은 이게 스탑되는 거예요. 더 만들지 마라, 사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방해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강한 해군의 표상이 되는 무기체계,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체계 잠수함이다. 그래서 잠수함을 빨리 키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전력을 키우면 주변국에서는 싫어하죠. 핵추인 잠수함 아니더라도 지금 거기에 이제 SLBM까지 실었잖아요. SLBM은 아까 우리 임철규 씨 얘기했지만은 우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제한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뭐 남해에서 베이징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도쿄도 공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숨어서 어디서 날아올지 나 안 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쏜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보고 있지 않나? 인공위성도 어딘지 바다에 나가면은 방망대 아무데 뭐 천지를 몰라요. 바다 육지에서 10km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무기. 그래서 잠수함은 통상 비수라고 하죠. 비수. 제일 긴장.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 잠수함 사령부를 가진 거는 해군의 수건 사업이 1단계는 정착이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잠수함, 핵추인 잠수함을 가지면은 이거는 정말로 중국이나 일본에 삼부를 할 수 있는 전력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6번째 사령부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잠수함 전력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뜻도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요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굉장히 환호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반쪽짜리 아니냐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겠죠? 엄청나게 달라졌죠.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왜 폐기가 됐을까요? 규정까지 잘 지켜지다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네.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쪽의 이익이 맞았으니까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런 거 보려면 우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은 엄청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 이하의 탄도탄과 화살 1, 2형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1000발 이상의 탄도탄과 유도탄들이 있습니다. 공중발사 탄도탄이라든지 순항 미사일들을, 그리고 북해 함대, 동해 함대에서 날라올 함대지 순항 미사일들을 합하면은 적어도 1200발 이상의 핵 또는 비핵 고폭탄을 탑재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직면해 있죠. 이거는 쥐랑 시리즈의 SLBM 제2격 전력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러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분노를 하죠? 그러니까요. 가진 사람들이 통상 더 한다는 게 아마 이런 거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지금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북부 정부에 있는 로켓군 65 기지 예하에 있는 그 여단들 있잖아요. 그거랑 산둥성은 물론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는 수촨성에 있는 중국 군수복합 기지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고정밀 장사등의 탄도탄과 순항미사일들이 필요한 거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20년간 얼마 썼을 것 같으세요? 돈을? 2조 달러 썼습니다. 아프간에서만. 2조 달러면 그쵸? 2,800조 그 정도 원. 되겠네요. 네네네. 2,8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몇 년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났죠? 네. 여기도 계속 물자 지원해 줘야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뭐 몇백억 달러 예산 승인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뭐 끝날 기미가 보인다 하지만 안 끝났죠. 그리고 후티 반군 예멘 안 끝났죠. 이란은 계속 준동하고 있죠. 미국의 국력은 계속적으로 소모로 강요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통합 억제 전략의 측면에서 적어도 미 항모전단, 한국, 괌, 일본을 향하고 있는 중국의 저런 탄도탄과 순항미사일 전력들을 분쇄하거나 상쇄할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간의 이익이 절충이 돼서 양국의 이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된 거죠. 어쨌든 이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겠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연구하고 제 생각인데 네. 앞으로 한국군은 사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것에 기초해서 아마 연구 개발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거리 1000km가 넘어가면 중국과 일본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우리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 땅이 전체적으로 다 이 그렇죠.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사거리 1000km 이하 내외의 탄도탄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에 제한 없이 만드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 결과로 보여진 게 현무4, 현무5가 되겠죠. 그리고 1000km가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탄은 분류가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탄도탄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냐? 적외도 위성 발사용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마 발사체를 개발을 네. 하겠죠. 그것들을 고위력화, 고정밀화, 극초음속화를 시도를 할 거고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미사일 중에 LRAS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부여된 미사일이거든요. 이런 LRASM처럼 AI가 탑재된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쭉 해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신사협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자꾸 방해하니까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가 방해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선수 쳐가지고 우리 안심해라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나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무기 지원 안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 10대 강국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권이 쌓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국에서 반대해도 숨어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독자적인 전력이다. 조금 전에 뭐 우리가 어떻게 극초음속을 하냐 미사일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저는 다 알아요. 중국도 우리를 쏠 수 있고 북한도 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남한을 건드리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미사일 나간다. 이 정도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지하화. 미사일 기지를 지하화하고 딱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세팅하고 있어. 함부로 건들지 마. 이것이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좌우지간 한반도 남한은 건드리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이 정도로 두려움을 줘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사일 지침도 이제 해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탄두를 실어서 핵무기를 안 싣더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슴도치 전략이에요. 그 사실 지금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온 것이 동맹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익이 되지 않는 국가는 그 어떤 국가도 내쳐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그런 동맹이 돼야 하는데 그 와중에 정말 전략의 끝판왕, 전략 무기 체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게 SLBM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한민국은 이미 성공을 시켰고 3,000톤급 잠수함이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으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이 돼야만 진정한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보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바다에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몇 개월간 잠수해 있다가 우리를 건드리면 거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면서도 얘기를 못했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못한 것 같이.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그동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과 같이 견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 무슨 소리야? 죽어도 나는 핵 포기 못해. 핵 잠수함도 만들겠어. 킹군옥함 만들어서 SLBM을 10발을 집어넣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핵무기도 아닌 핵잠수함을 만든다는데 누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금방 세게 얘기하셨잖아요. 더 세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제철 시설이 없어요. 핵잠수함은 뭐 시끄럽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거두절미하고 핵잠수함 필요성은 미국과 지금 영국,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그렇게 디젤 잠수함에 맹활약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여했는데 지금 다 없앴어요. 디젤 잠수함을. 오로지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핵 잠수함 비싸고 기술적 고난도고 그다음에 우라늄을 쓴다. 이런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핵 잠수함을 쓰고 있다고 다 없애고 그만큼 역할이 많다. 전술 전략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전략 무기의 발전사를 짚어봤는데 이 발전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연구원님? 전략 무기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전략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핵탄으로 무장된 무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핵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전략 무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군의 전략무기 발전사를 쭉 검토해 왔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의지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업계가 상당한 불황에 거의 붕괴 수준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콜롬비아급이라는 차세대 SSBN 잠수함을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획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조선업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2격 전력이 미국을 위해 쓸 것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 본토에서 ICBM을 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을 타격한다? 미국민 입장에서는 미국민의 표를 받아야 되는 미국 대통령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핵 전력이라는 것이 충분치 않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SLBM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문 교수님.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인 여건에 맞게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대북 억제 전력으로 부단히 키웠어요. 이제 숫자도 따라가려고. 네. 그런데 지금은 숫자는 다소 처지지만은 능력면에서는 성능면에서 압도해요. 그러나 단지 하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제 그건 미국하고 지금 철저하게 일단 해구산 씌워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잖아요. 우리 28,5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 이거 있으면은 하시라도 뭐 유사시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뭐 식재적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온 동네에서 반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날 경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연설을 했었죠. 2019년도에도 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500% 올려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건 협상 못하겠다니까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얘기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왜 이 부자나라를 도와주냐 그래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군이 철수할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북한은 이미 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국, 대일본을 겨냥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엄청나게 센 나라가 우리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그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해요. 해군 차원에서는 뭐 핵추인 잠수함이 일본이 될 거고 비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오래 삼아서 육군 같은 경우는 미사일들 현무 미사일, 공군 같은 경우는 F-35 그다음에 정찰위성 이런 걸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막 백화점식으로 다 이 군사력 건설을 하면 돈만 많이 들고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지정학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왜 우리는 이곳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당군 할아버지가 참 땅 보는 눈은 참 이런 농담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최고의 국가를 건설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안보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